안녕하세요, 북소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좋은 시간이 와가지고 평화의 모색 관련된 부분을 어, 강독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런 그 군비 확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담을 개최를 했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에 의해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국제연맹의 결합이 있었다 하더라도 평화에 대한 한결같은 염원은 각국으로 하여금 평화를 모색하게 하였고, 그래야 1920년대 평화에 성취되는 듯이 보였다. 전후에 평화 수립에 있어 큰 난관은 그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지나친 정도의 복수심과 경계였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 자체가 독일에서 일어난 게 아니죠. 프랑스 국내에서 일어난 거야. 프랑스와 그 벨기에 지역에서. 그리고 프랑스는 그 당시 독일보다 국력이 좀 떨어졌어요. 음.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프랑스 인구나 뭐 이런 것들 볼 때 또 독일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참에 독일을 죽여놓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를 또 공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또 프랑스가 국내에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독일부터 받은 배상금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독일은 그 당시 뒤에 얘기했지만 배상금이 없다는 식으로 배를 찌는 식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내용 보면 1923년에 독일이 배상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니까 프랑스는 독일의 최대 공급지역인 루르 지방을 점령하고, 이 때문에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하죠. 이 루르 지역인데, 제가 예전에 그 전 시간에 짜르 지역 관련돼서 좀 얘기할 때 정확한 그 지리적 위치를 제가 파악을 못 해갖고 좀 그랬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어? 여기에서 제가 한번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누르가 있고 짜르가 있어. 예, 저는 이게 비슷한 지역인 줄 알았더니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 누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쪽 벨기에 이렇게 북쪽에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가르친 지역이 짜르 지역이 여기가 아니라 이게 원래 누르 지역이야. 이 누르. 예. 이 누르 지역이 공업 지역이에요. 공업 지역. 그리고 그 밑에 라인란트 그 안에 속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라인란트 안에 있을 거야. 이게 짜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짜르. 이 짜르 지역이 벨기에가 프랑스의 근접 지역이 있죠. 바로 북쪽에 루르 지역이 있고, 여기가 석탄 그 생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짜르 지역에서 받은 석탄을 이 루르 지역의 공장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프랑스의 국경선을 마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니까 당연히 그 프랑스가 이 루르 지역을 점령할 때는 그 벨기에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벨기에는 1차 대전 때도 큰 피해를 봤죠. 왜냐면 독일의 공격의 주 대상이 이쪽 파리 북쪽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주변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독일군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당연히 프랑스하고 독일에 대해서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벨기에도 뭔가 배상금 얻어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빚쟁이처럼 여기 애들하고 프랑스하고 벨기에군이 요 로르 지역을 같이 협공을 해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도움받았고 군대를 이쪽에서 이동해갖고 루르 지역을 점령을 해버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루르하고 자르 이렇게 지역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 찾아봤어요. 그래서 계속 역사책에서 루르 자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지리적 위치는 정확히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정확히 알고자 한번 찾아봤어요. 예. 자, 그래서 있고, 공부하실 때 약간 지리적 관념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좀 이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러나 이 전체적인 평양 모색을 의 기운과 더불어 1925년에 독일 외상이었던 스트로제만, 이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 정치가죠. 유능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전후에 독일 경제를 복구시키는데 또는 독일 외교 관계를 좀 다시 복원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외상이기도 하고 한때 또 수상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제의에 따라서 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체코 대포사 사이에 루카노 협정을 체결하게 돼요. 자, 이 루카노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자, 이게 이제 목적 자체가 이 협정을 통해서 뭐냐면 그 전쟁 말고도 뭐냐면 상호 협력 외교를 통해 유럽을 재건하자. 이런 내용이야. 이 내용이. 자, 이 협정의 주 내용은 프랑스가 독일의 베르사유 조약을 준수할 것이며 협정국은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누카노 협정의 의의가 나오죠. 누카노 협정은 전후에 남아있던 교련국들의 적대의식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체 시대에 도래할 것을 알리는 우연찮은 종소리였다. 자, 약간 뭐 문학적 서사 수사를 쓴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여기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내용 외에도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있죠. 이게 중요해. 이 조약을 맺으면서 다음에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 결과.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어, 베르사유 조약을 준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베르사유 조약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국경선을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독일에게 상당히 어, 불리한 국경선이죠. 많이 이제 독일의 영토를 뺏겼으니까 거의 10% 정도를.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은 자신의 패배 이제 했으니까 감수를 하고 그래서 독일, 벨기에, 프랑스 간의 국경선을 이제 뭐냐 어, 확정하고 존중해줬다. 예.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을 계기로 해갖고 딱 설정된 그 국경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누카노 조약 관련된 내용은 산서 총론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잠깐 몇 페이지 있어? 잠깐만요. 누카노 조약이 찾았는데 네. 이게 1051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게 몇 페이지야? 여기 있네. 자, 자, 누카노 조약 내용 볼게요. 여기는 좀 자세히 되어 있어요. 자, 보면 프랑스와 독일 간의 해안은 누카노 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전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무슨 사건이 있었죠? 루 지역을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925년 자, 10월에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챔버린의 중재 아래 그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브리안과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외무장관 스투 제만이 스위스 루카노에서 회의를 어, 해왔다. 그 결과 맺어진 루카노 협정은 그 프랑스와 독일 간의 국경과 독일과 벨기에 간 국경 확정을 상호 보장했다. 루카노 협정은 사실상 독일이 적어도 베르사유 조약의 일부를 받아들인 걸 의미한다. 독일은 새로운 서부 국경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알자스 로렌의 제국들의 욕심을 포기했다. 자, 강계 3국 외에도 영국과 이탈리아까지 서명한 누카노 협정은 유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자, 이 협약의 후속 조치로 1926년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했고 강대국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 이 사회에서 영구 참석권이 부여되었다. 자, 그래서 비로소 전쟁의 상처는 아물고 평화가 정착한 듯 보였다. 자, 그러나 이제 1926년 이후 이 시기는 이 희망이 실현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쾌로고 불이한 협정이 있는데 요거는 좀 뒤에 좀 읽어볼게요. 서양사 쾌로 이제 넘어가고 자 성취의 시대의 산물 다음 섬은 1928년에 그 뭐냐면 체결된 쾌로고 불이한 협정이다 라고 알려진 부전조약이다. 자, 이 협정을 다른 책에서는 또 파리 협정이라고도 불려. 파리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파리 협정이라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고 요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예. 또 일명 부전조약이라고 하죠. 전쟁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 켈로그 불이항 협정은 그 당시 이제 그 어, 영국과 프랑스, 영국이 아니라 이제 뭘까요? 잠깐만요. 그 당시 이제 뭐그 여러 나라들이 같이 이제 맺어지는 그 협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면 국가 정책 수단은 없어 전쟁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15개국 후에는 세계 대부분이 국가가 참여했다. 자, 그래서 인제 그러나 한계가 있죠. 참가국들이 국가안보 또는 중대한 국가이익의 경우에는 유보 조건을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이 협정을 위배할 경우에 어떤 제재 수단이 없었다는 거죠. 대책을 전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평화를 원하는 그런 협정일 뿐이지 어떤 실효성이 없는 협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서양사 이제 총론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1920년 이후에 시기에 이 협정망이 실현되기 어려움을 입증했다. 1928년 8월 최근에 파리죠. 예, 더치 캐롤군이 불이행 협정에서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캐롤군은 이 미국의 미국의 국무장관을 얘기하고 불이행은 이 프랑스의 외무장관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자, 이 협정은 이제 전쟁 수단의 포기를 선언하고 침략을 배격했으나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강제적 장치는 구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게 인제 내용하고 한계가 있죠. 자, 서명한 15개 국 대표 중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협정 성원 국가는 그 50개 국가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거는 단지 이제 평화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불과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각국은 호명상 그 평화 유지를 희망했음에도 1920년대, 30년대 주요 국가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비를 증강했다. 이렇게 했죠.